어느 날 한 어머니가 딸의 가방에서 30년 전 자신이 간직했던 것과 똑같은 낡은 기차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싸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딸에게 대물림되었다는 것을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둘째 딸 수진이가 보내온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 그만뒀어. 당분간 시골로 내려갈게. 단 두 줄이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이유도 없었죠. 수진이는 저희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왔습니다. 큰딸은 일찍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고 막내 아들은 아직 대학생이니 수진이는 저희 부부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겠다니요.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표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을 때 짓는 그 표정이었죠. 남편은 당장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멀쩡한 회사를 왜 그만둬? 남편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황급히 뛰어나갔습니다. 딸은 큰 캐리어 하나와 손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살이 빠졌을까요?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본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제가 딸의 이름을 부르자 수진이는 잠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곧 고개를 돌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든 채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딸의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요?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차마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저는 딸의 대답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딸이 말할까 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다가 딸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도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거죠. 발소리를 죽이고 부엌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딸의 손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뭔가 낡은 종이 조각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차표였습니다. 아니, 기차표의 반쪽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구겨진 자국이 여러 번 펴졌다 접혔다를 반복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 청송행이라는 글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청송. 그 지명을 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단 한 번 도망쳤던 곳,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떠났던 그곳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무작정 기차를 탔습니다. 청송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멀리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때도 저는 이렇게 낡은 기차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언제든 다시 떠날 수 있다는 위안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왜 딸이 이런 기차표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수진이도 나처럼 도망치려는 걸까요? 무엇으로부터요? 회사? 아니면 다른 무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차표를 다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딸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의 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차렸지만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뒤적이고 있었고 남편은 신문을 펼쳐든 채 딸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것에 대해, 시골로 내려가겠다는 것에 대해, 그동안 들인 노력과 돈에 대해 따지는 말들이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추궁에 가까운 말투였죠.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딸아, 뭐라도 말을 해야 하지 않겠니? 아빠가 저렇게 화나 있는데. 하지만 수진이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수없이 봐왔던 얼굴이었으니까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망가는 거냐고,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 부모 속을 왜 이렇게 썩이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제발 그만하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남편은 제게도 화를 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자식이 이 모양인데 부모가 나서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저도 저렇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항변해야 할지, 어떻게 내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침묵으로 버텼던 그때요.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은 채로요. 딸은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하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탁자에 내던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홀로 식탁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항상 이럴까요? 왜 우리는 서로에게 진짜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도 수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수진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큰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짐을 다 쌌나 봅니다. 수진아, 밥이라도 먹고 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이었죠.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싶지 않은 거겠죠. 저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왜 갑자기 떠나려는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차표는 왜 가지고 있는 건지.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릴 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습니다.
딸의 품에서 저는 무언가 단단하게 닫혀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딸은 저에게서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수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는 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택시가 와서 수진이를 태우고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딸이 떠난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니,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함이 저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도 집은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참고 견디기만 했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로요. 하지만 남편은 식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딸이 떠났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철없다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속이 쓰렸습니다. 이기적? 철없다고요? 남편은 정말 딸의 마음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는 걸까요? 30년 전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도 남편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고통은 외면한 채 자기 입장만 늘어놓았죠.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애들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그날 밤부터 남편은 저와도 대화를 끊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밥은 차려졌냐, 세탁소에 맡긴 옷 찾아왔냐, 그런 일상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우리는 이랬으니까요. 남편의 외도 이후 우리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대화를 다시 시작했지만 그건 진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없는 척한 것뿐이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침묵 속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먹기는 하는 걸까요? 아프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은 왜 그 기차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수진이의 빈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딸이 두고 간 물건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딸이 아끼던 사진 액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얼마나 오래전 일일까요? 저는 딸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필요한 건 다 챙겨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딸은 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수진이의 엄마인데 왜 딸은 저를 믿지 못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제가 믿을 만한 엄마가 아니었던 걸까요? 30년 동안 저는 침묵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도 참았고 상처도 혼자 삼켰습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요. 그런 엄마를 보고 자란 딸이 과연 제게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남편이 들을까 봐요. 30년 전에도 저는 이렇게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반복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와 말을 섞지 않았고 저는 하루하루를 그저 기계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이 출근하면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막내 아들은 대학교 기숙사에 있어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들르곤 했는데 요즘은 아예 연락도 뜸했습니다. 아마 집안 분위기를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큰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일은요. 큰딸은 시댁 눈치를 보며 사는 게 힘들다고 늘 하소연했으니 동생 걱정까지 떠안기는 싫었습니다. 결국 이 집에는 저와 남편 단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두 사람이 있는데 저는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저녁 9시, 10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식이 있다거나 야근을 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대답하지 않을 테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저는 거실 불을 끄고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무겁고 느렸습니다. 술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쪽으로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방으로 들어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등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하게 굽은 어깨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남편은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 쥔 작은 종이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던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 모습을, 남편의 눈물을 제가 봤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남편도 힘들었던 걸까요? 수진이가 떠난 게 남편에게도 상처였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신문을 읽고 식사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눈이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었겠죠.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진심을 숨기고 살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우편함에서 엽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엽서에는 푸른 하늘과 산이 그려져 있었고 뒷면에는 딸의 손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잘 지낸다는 말, 걱정하지 말라는 말,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역시 청송이었습니다.
저는 엽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딸은 왜 하필 그곳으로 갔을까요? 30년 전 제가 도망쳤던 그곳으로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는 집으로 돌아와 엽서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보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퇴근했을 때 엽서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참 들여다보고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도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처럼요. 그리고 저는 또다시 방문을 살짝 열고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수진이가 보낸 엽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엽서를 읽고 뒤집어 보고 다시 읽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딸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던 거죠. 아니, 표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으니까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수진이가 보낸 엽서를 받습니다. 엽서에 적힌 주소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딸을 찾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제가 가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딸의 고민이 무엇인지도 왜 도망쳤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요. 아니, 어쩌면 저는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인정하기 싫었던 거겠죠. 딸이 나처럼 30년 전에 저처럼 도망친 거라는 걸요. 어느 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던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청송으로 도망갔을 때 썼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단 일주일 동안만 썼지만 그 속에는 제 진짜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무기력함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나는 왜 참아야 할까?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할까? 하지만 애들을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제 손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울면서 썼던 거겠죠. 그리고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기장, 제가 분명 잘 숨겨뒀는데 혹시 수진이가 이걸 찾아본 걸까요? 아니, 설마. 하지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청송으로 간 이유가 제가 숨겨둔 과거를 알게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딸을 찾아가야겠다고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말아야겠다고요. 30년 전 저는 청송에서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결국 현실로 돌아와서 침묵하며 살았죠. 하지만 수진이는 달라야 했습니다. 딸이 저처럼 평생 침묵하며 상처를 삼키고 사는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를 찾아가겠다고요. 남편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남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치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그 낡은 일기장을 챙겼습니다. 딸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 과거를, 제 상처를, 그리고 제가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집을 나서기 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눈에는 뭔가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능동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마주하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청송으로 떠나기로 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딸을 만나게 됩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아가는 청송에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부엌으로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불을 다 껐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옷 차림으로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엽서였습니다. 남편은 그 엽서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되는 소중한 것을 붙잡듯이요. 그리고 남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또다시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봤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온몸으로 슬픔을 삼키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돌아가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며 엽서를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마치 딸을 안는 것처럼요. 남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남편은 엽서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흐느낌을 참으려는 몸짓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은 천천히 손을 내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에 적힌 주소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주소 위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마치 그곳까지의 거리를 재듯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가고 싶었던 겁니다. 수진이에게로요.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갈 용기가 없었던 거겠죠. 30년 동안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특히 더 그랬죠.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아버지로서의 강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남편은 그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딸을 그리워하는, 딸에게 미안한, 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줄 모르는 서툰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이 엽서를 가슴에 다시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흐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편이 제 기척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소리를 죽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모양이었죠.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본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외도했을 때도 남편은 울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저 실수였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가정을 지키자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이 정말 뉘우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저 들키는 게 귀찮아서, 가정이 깨지는 게 불편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는요. 겉으로는 받아들인 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편의 눈물을 보고 나니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도 힘들었던 걸까요? 남편도 무언가를 후회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건 그저 딸에 대한 그리움일 뿐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저는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붓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요. 다행히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니, 남편이 잘 감춘 건지도 몰랐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던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저도 남편을 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려던 순간 남편이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현관문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청송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저는 이렇게 표를 사서 혼자 기차를 탔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망이 아니었으니까요. 기차를 기다리며 플랫폼에 서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분명 출근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남편도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망설임, 부끄러움, 그리고 결심. 저는 남편이 왜 여기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가려는 겁니다. 수진이에게로요. 말없이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30년 전 저는 혼자 이 기차를 탔습니다. 남편 몰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남편의 손이 좌석 팔걸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도 제 손을 팔걸이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 거리가 30년 동안의 거리보다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늙었을까요? 아니, 우리 둘 다 늙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기차는 청송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도 오랜 침묵 끝에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동안 저와 남편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풍경이 바뀔수록 제 가슴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청송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은 3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고 한적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시의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역 앞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엽서에 적힌 주소를 택시 기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택시는 좁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양옆으로 농가 밭이 펼쳐졌고 가끔 오래된 기와집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런 길을 지나왔었죠. 도망치듯이요. 남편의 외도를 견딜 수 없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요. 일주일 동안 저는 이곳 작은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울다가 잠들다가 깨어나서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때 겨우 5살이었고 큰딸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몇 채 안 되는 조용한 곳이었죠. 우리는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기사님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는데 남편이 제 옆을 걸었습니다. 나란히요. 30년 만에 이렇게 나란히 걷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머물고 있다는 집이 보였습니다.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수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마주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딸의 상처를요. 그리고 어쩌면 제 과거를요. 남편도 멈춰 섰습니다. 남편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대문을 밀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딸이 나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딸은 저희 부부를 보고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설마 부모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딸의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를 묶지 않고 내려뜨렸고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집에 있을 때보다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보는 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놀람, 당혹감, 그리고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들킨 듯한 불안함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저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색한 재회였습니다. 딸은 저희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마당이 보였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까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편은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짐들을 봤습니다. 방 한쪽에 캐리어가 놓여 있었고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상 위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곳에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노트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곳 청송에서 썼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그 일기장을 분명 집에 숨겨뒀었는데, 옷장 깊은 곳, 상자 안에 넣어뒀었는데, 수진이가 제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봤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일기장 앞으로 갔습니다.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낡았지만 분명 제 것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제 손글씨로 가득했습니다. 30년 전의 고통이, 절망이, 분노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일기를 읽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수진이가 읽었던 겁니다. 저는 딸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꼭 쥐고 딸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쯤 집에서 우연히 그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옷장을 정리해 드리려다가 찾게 되었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노트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펼쳐보니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가 30년 전이었고 읽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충격, 견딜 수 없는 배신감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자책, 도망치고 싶다는 절규, 가리고 청송해서 보낸 일주일 동안의 고독. 수진이는 그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숨기고 살아온 상처를요. 그리고 딸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자신이 느끼는 답답함이, 자신이 억눌러야 했던 감정들이 모두 엄마로부터 대물림된 것이라는 거리요. 수진이도 힘들었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에서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답니다. 엄마처럼 그저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엄마가 도망쳤던 그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상처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의 상처도 치유하고 싶어서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혼자 삼켰던 고통이, 제가 숨기려 했던 상처가 결국 딸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압니다. 엄마의 슬픔을, 엄마의 고독을, 엄마의 침묵을요. 그리고 그것이 대물림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었습니다. 제가 청송으로 도망쳤었다는 것, 그곳에서 일기를 썼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30년 동안 혼자 삼키고 살았다는 것.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우리 가족의 30년 비밀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한 결심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 참았냐고, 왜 우리에게 엄마의 고통을 숨겼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울었습니다. 수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저는 간신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왜 침묵했는지, 왜 혼자 삼켰는지를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다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엄마로서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고. 하지만 말하면서도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저는 두려웠던 겁니다. 현실과 마주하는 게, 남편과 제대로 대결하는 게,
그래서 가정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도망이었습니다. 청송으로의 도피가 아니라 침묵이라는 도피였던 겁니다. 수진이는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요. 자신도 회사에서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도, 동료들의 텃세에도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고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요.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불평하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그냥 참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었답니다. 자신이 점점 엄마처럼 되어가는 게 느껴졌다고요. 감정을 억누르고 웃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웃고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자신을 보면서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엄마처럼 30년을 참고 살다가 늙어서야 후회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그리고 절규가 있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왜 침묵만 했냐고, 왜 싸우지 않았냐고, 왜 엄마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냐고. 그리고 가장 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의 그 희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일어섰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제가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희생의 강요로 보였던 겁니다. 엄마가 참는 모습을 보며 자란 딸도 참아야 한다고 배웠던 거죠. 말없이, 보이지 않게 제 상처가 딸에게 대물림되었던 겁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남편은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남편을 봤습니다. 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딸이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몰랐냐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정말 몰랐냐고.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은 침묵으로 가득했다고, 누구도 진심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살아온 게 정상적인 가족이냐고.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는 저에게만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가족 전체에게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침묵을 강요하는 세상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수진이는 남편을 봤습니다. 딸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를 아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진심을 솔직하게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고독했는지,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는지.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고, 강한 엄마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다고, 틀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침묵은 지키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거였다고,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도피였다고.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요. 참지 말라고, 억누르지 말라고, 내 감정에 솔직하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넌 달라야 한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진심을 다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뒀던 모든 것을요.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꽉, 세게, 마치 평생 하고 싶었던 것처럼요. 저도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뻗어 딸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요. 그리고 우리 셋은 그렇게 서로를 안은 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상처가, 말하지 못했던 고통이, 참아왔던 슬픔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우리는 진짜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였지만 그 식탁은 집에서 먹던 어떤 식사보다 따뜻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 우리 셋이 둘러앉았죠.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러워하는 침묵이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나눈 후에 편안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수진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였죠. 남편도 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마당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별이 예쁘게 떠 있다고요. 우리는 마당에 나가 평상에 앉았습니다. 정말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가 또 있다고요. 엄마를 이해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곳으로 왔는지, 왜 일주일을 이곳에서 보냈는지 그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엄마에게는 도피처가 아니라 쉼터였다는 것을요. 세상과 단절된 곳, 아무도 엄마를 평가하지 않는 곳,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 수진이도 그런 곳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은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고요. 능력 있는 직원, 자랑스러운 딸, 좋은 친구. 하지만 정작 나 자신으로는 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30년 전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 자신. 그리고 그날은 상처받았고 외로웠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을 외면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아내와 엄마의 역할 속에 숨었죠. 수진이는 달라야 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있으라고, 내 자신을 찾을 때까지 머물러도 괜찮다고, 엄마는 이제 이해한다고. 수진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딸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도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너희들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던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딸에게, 그리고 저에게요. 자신도 힘들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굳어 있었지만 곧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나눈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한참 후 수진이가 우리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말이죠. 회사를 그만둔 것도, 시골로 내려온 것도 단순히 도피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자신만의 일을 하고 싶었다고요. 수진이는 이곳에 작은 공방을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도자기 공방이라고요. 원래 대학 때 도예를 배웠었답니다. 하지만 취업을 위해 포기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겠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요. 딸은 이미 이곳 마을 어르신께 빈 창고를 빌렸고 물레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그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봤습니다. 마당 한쪽에 정리된 작업 공간을요. 수진이는 진지했습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선택을 딸은 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걱정도 되지만 동시에 딸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별을 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현재의 고민에 대해서,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그날 밤 다 한 것 같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요. 그날 밤은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가족에게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30년 동안의 침묵이 깨진 날이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대화가 시작된 날이라고요. 창밖으로 여전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청송에서의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했고,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저희에게 공방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정리 중이었지만 딸의 꿈이 그곳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빚는 딸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딸을 도왔습니다. 선반을 고치고 무거운 것들을 옮기고 서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저는 수진이와 단둘이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요. 무엇을 할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으니 이제는 나로 살고 싶다고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이 응원한다고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넷째 날 아침 저희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머물고 싶었지만 집에 돌아가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수진이가 저희에게 작은 도자기 컵을 선물했습니다. 딸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컵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집에 오고 싶으면 오라고, 우리는 항상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딸을 안았습니다. 긴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은 이제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와 남편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30년 전 저는 혼자 이 기차를 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상처가 쉽게 아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남편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저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가기로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서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배웠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만뒀었죠. 이제는 핑계를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원에 가는 날 저는 떨렸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수업을 듣는 동안 저는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그어나가는 동안 제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소질이 있다고요. 그 말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남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늦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시에 퇴근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늘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서툴었지만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 만난 사람들, 느낀 것들을요.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의 침묵보다는 나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화관에 가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영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는 부부로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 저는 여전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의 상처가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힘들다고, 아직도 아프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제 감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방이 완성되었다고 첫 작품 전시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청송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공방은 아담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수진이가 만든 도자기들이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컵, 접시, 화병, 하나하나 정성이 담긴 작품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구경을 왔습니다. 수진이는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셋이 모여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럽다고요. 물론 쉽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하고 외로울 때도 있다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선택한 삶이니까요. 남편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랑스럽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우리 가족은 진짜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쓰는 일기였습니다. 예전의 일기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했었죠. 하지만 이번 일기는 달랐습니다. 희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썼습니다. 오늘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되찾았다. 너무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남아있으니까. 딸아, 내가 나에게 용기를 줬구나. 엄마처럼 살지 말라던 내 말이 결국 나를 깨웠어. 고맙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야.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봤던 별들이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함께 노력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라고,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거라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솔직해져야 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거라고, 남편은 그것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랜 습관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려고, 그리고 각자의 행복도 존중하기로요. 한 달 후, 저는 서해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작은 전시회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시회에 왔습니다. 제 작품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름답다고, 당신이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 낙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낙엽을 떨어뜨리고 나서야 새 봄을 맞을 수 있다고요. 저도 이제 오래된 것들을 떨어뜨렸습니다. 침묵을 참는 것을, 나 자신을 숨기는 것을요. 그리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첫 개인전을 연다고 서울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함께 전시회에 갔습니다. 딸의 작품들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하나가 딸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한 이야기를요. 전시회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큰딸도 왔고 막내 아들도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침묵하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요.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옛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며요. 그날 밤 저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외로웠던 것 같다. 남편도 나도 아이들도.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갈 것이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인생은 계속되니까.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비추는 달빛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요.